안녕하세요. 저 조명을 제가 피할 수는 없는 거죠? 지금 다니는 대로 다 아우 눈부셔. 요 뒤에서는 여러분들이 다 보였는데 나오니까 하나도 안 보입니다. 저는 이 시간 굉장히 좋아요. 경제 콘서트에 여러분이 이렇게 모여 계시면 참 좋은데 그래서 경제 콘서트를 자주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만 아침에 일어날 때는 일어나기 싫잖아요. 저도 그렇죠? 토요일 아침에. 그래서 다음부터는 하지 말아야지 뭐 이런 생각도 하고 그렇습니다. 항상 이렇게 주말에 귀한 시간 내주셔서 이 상암동까지 멀리 와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정말 고마워요. 사실은 저라면 안 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많은 거 전해드려야 되겠다는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늘 항상 저희 강연하시는 분 고를 때마다 참 신중하게 잘 고르는데 오늘도 아주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청와대에서 대통령님께서 직원들께 90년생이 온다라는 책을 선물해 주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만큼 이제 요즘 젊은이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더 이상 젊지 않은 분들이 대단히 궁금해한다는 그런 방증이겠죠. 그만큼 또 사회 트렌드가 바뀌는 것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또 두렵기도 하고 궁금해하기도 하고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 뭘 어떻게 생각하고 뭐가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를 조사해 달라는 그런 수요도 상당히 많다고 해요. 오늘 모시는 분은 그런 조사를 전문으로 하는 기관에서 일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만나실 강연자는 마크로밀 엠브레인이라는 리서치 회사에서 일하시는 분인데요. 2010년부터 이 트렌드 시리즈 책을 또 매해마다 출간해 오신 트렌드 전문가이자 무려 심리학 박사입니다. 저희 프로그램에도 가끔씩 패널로 또 나와주시기도 했어요. 연말에 바쁜 시간인데 저희 경제 콘서트에서 오늘 이 내년 이후에 사람들의 트렌드에 대해서 긴 시간 강의와 또 재미있는 질의응답 해주실 예정입니다. 마크로밀 엠브레인의 윤덕환 이사를 모시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네, 뜨겁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참 이런 자리, 야, 이 조명 샤워 상당하네요. 안 보입니다. 네. 자, 오늘은 굉장히 애매한 주제를 들고 왔죠. 네. 그래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릴 텐데, 오늘 여기 저희가 쓴 이제 12번째 책을 중심으로 얘기를 드릴까 해요. 바로 효과가 있네요. 자. 첫 번째는 그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듣게 되실 강의의 의미 부여를 제가 조금 해드리려고 왔습니다. 연말에 무슨 대전망 이런 강의를 하면 뭔가 이 금리나 뭐 이런 주식시장에 대한 얘기가 있어야 될 것 같고 채권시장 전망 뭐 이런 게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부터 오늘 이제 제가 드릴 얘기의 상당 부분이 뭐 먹고 마시고 이런 얘기예요. 인간관계 맺고 이런 얘기예요. 도대체 이런 얘기들이 어떻게 전망하고 연결이 되나, 그죠? 이상하죠? 왜 저런 얘기를 대전망 시간에 하지? 자, 그래서 그 얘기를 먼저 의미 부여를 제가 한번 해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대중소비자들이 살고 있는 그 이런 일상생활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뭐 삶에 대한 태도 이런 것들이 미래를 전망을 할 때 얼마나 유용한 근거가 되나 여기서 근사한 미래학자 한 분이 등장합니다. 이분이 뭐냐? 원래 이제 본명은 제임스 앨런 데이터라고 뭔가 데이터를 다루시는 분 같지 않습니까? 직관적으로. 네. 이분이 국내에서는 사실 많이 알려진 분은 아니세요. 그런데 그 미래학자로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이제 엘빈 토플러하고 60년대에 미래학이라는 분야를 처음으로 개척하신 분이기도 하고 이분이 대단한 거는 미래학 이제 그 엘빈 토플러는 대중서를 많이 내셨잖아요. 근데 이분은 미래학을 대학에서 한 정규 교과목으로 만들었었던 분이에요. 실제로. 근데 대중서를 많이 하셔가지고 많이 안 알려주신 분인데 이분이 굉장히 근사한 얘기를 몇 군데 하셨습니다. 예.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아주 역설적으로 이런 얘기하세요. 미래학은 미래를 다루는 학문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더 역설적으로 중요한 거는 지금의 과거와 현재의 팩트가 훨씬 중요하다. 왜냐하면 미래는 대중이 가지고 있는 미래 이미지에 의해서 좌우되는 학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저희도
지금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인간관계, 그다음에 먹고 마시고 있는 이런 삶, 이 연장선에서 사실 전망이 튀어나오는 거죠. 그런 어떤 현실의 삶에서 이 연장선에 없는 갑작스러운 전망이라는 건 사실 존재하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자, 그런 관점에서 오늘 이제 몇 가지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올해는 저희가 이제 외로움, 이런 뭐지 저게 굉장히 좀 미스테리한 그 키워드를 하나 이제 들고 왔습니다. 자, 근데 이 외로움이란 감정은 사실은 두 가지가 다 포함되어 있는 개념입니다. 내가 원해서 이 개념, 이 외로움이라는 감정을 얻게도 됐지만 결과적으로 경험하게 된 결과적인 경험도 외로움이다라는 거죠. 오늘 이제 많은 얘기들을 하지는 못할 텐데, 왜냐하면 사실은 이제 지난주에 총경제 이제 요 강의를 위해서 미팅을 했겠죠. 미팅을 했을 때 이제 제가 한 120-30페이지 정도 분량을 들고 왔어요. 그랬더니 이제 제작진의 그 흔들리는 눈빛, 불안감 속에서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해서 완전 줄였습니다. 대폭 줄여가지고 제가 몇 가지로 좀 추렸는데, 오늘 하게 될 얘기의 가장 중요한 전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뭐냐? 인간이 기본적으로 사회적 동물이라는 겁니다. 너무 빤하죠? 2000년 전에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렇게 얘기해서 그게 사실이라는 것을 넘어서 최근에 뇌과학자들이나 인류학자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인간이 다른 동물과 조금 다른 특징이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여기 신피질이라고 하는 전두엽 부분에 있는 이 쭈글쭈글한 뇌의 영역이 다른 동물과 다르잖아요. 인간이 기본적으로 고등사고가 거기서 이제 발생하는 거니까 이 신피질의 크기랑 집단을 지어서 이제 생활하는 사회생활의 크기랑 똑같다는 거예요. 완전 비례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 중에서도 약간 좀 사회성이 떨어지는데 이렇게 평가받는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도 심지어는 사회적 본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혼자 떨어져 있는 듯 해도 사회적 본능은 여전히 유지된다는 거예요. 이걸 전제하고 데이터를 읽어보시면 되게 특이한 현상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외로움이 어디서 출발했냐? 저희가 주제 중심으로 책을 쓰기 시작한 게 이제 2015년, 16년 요때였는데요. 보시면은 제가 조사를 해봤더니 2015년, 16년도에는 사람들이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흥미롭게도 사회생활을 줄이고 뭔가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사회적 본능의 욕구 충족이 잘 안 되겠죠. 거기서 결핍이 생기죠. 그거를 어떻게 메꾸고 있었냐? 잘 생각해 보시면 2015년, 16년도에 유행하던 프로그램들이 있었습니다. 뭐 아빠 나 좀 데려가 뭐 이런 프로그램도 있었고, 그다음에 뭐 결혼도 대신해주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 그때 보면은 오디션 프로그램도 굉장히 인기 있었죠. 지금도 인기는 있었지만 지금은 약간 시들었어요. 근데 보면 일반인들이 나오는 프로그램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열광하기 시작했어요. 그거 좀 됐지만 그 보면은 사회생활에서 일반 사람들을 볼 수 있는 빈도가 자꾸 줄어드는 거죠. 그걸 TV를 통해서 메꾸는 건데 최근에 좀 줄어들었잖아요. 그 왜 줄어들었을까요? 유튜브가 대신하는 거죠. 지상파에서는 그거 좀 충분히 이게 충족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유튜브에서 충족하는 건데, 어쨌든 집이라는 공간에 집중하게 되면서 현상이 시작됐는데, 집에 오래 머물게 되면 뭘 하게 됩니까? 일단 잘 씻질 않게 되겠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주변에 뭔가를 맞추기보다, 가족들이나 뭐 주변 아는 사람들한테 감정을 잘 맞추기보다, 그래 뭐 내가 행복한 게 중요하지. 그게 이제 욜로 현상으로 나타난 거죠. 당신의 감정 같은 현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이렇게 생활하다 보니까 이제 점점 더 혼자 노는 게 편안하네. 혼자 밥 먹고 술 먹고,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충분히 가능해지 시스템. 그게 이제 저희는 1인 체제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그렇게 확대되는 거고, 작년하고 올해 맨 마지막에 있는 이 1인 체제가 점점 확장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회사라는 공간뿐만 아니라 저기 사회에서도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이 통제감을 자꾸 확장하려고 하죠. 예를 들어서 회사 같은 공간에서도 보면은 시간을 배분해가지고 내 스타일대로 회사의 시스템이라는 것들을 자꾸 주장하는 젊은 친구들이 늘어나고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90년생이 온다 이런 책들이 대유행을 하는 거죠. 이해를 못하니까 선배들 입장에서는. 또 하나는 사회적 이슈도 보면은 청와대 국민 게시판 같은 굉장히 중요한 매개체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사람들이 자기 주장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정치적인 의사결정이나 또는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도 응답해라 이렇게 이제 계속 주장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1인 체제 확장까지 연결되는 건데, 이 흐름을 잘 보시면 그 끝이 어디냐? 결과적으로 외로움일 가능성이 매우 크죠. 저 흐름을 잘 보시면
인위적으로 내가 외롭기를 원해왔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외롭기를 원해왔지만 사실은 결과적으로 경험하게 된 것도 외로움인데 이게 2020년 이후에 어떻게 리바운드 될 거냐 여기를 관심 있게 보면 아주 흥미로운 것들을 관찰할 수 있겠다. 사실 본 내용은 이제 이게 답니다. 예.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3가지 정도만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이 방송이니까 이런 얘기를 알아서 편집해 주시겠죠. 뭐 책을 팔아야 되는 어떤 상업적 목표를 이루어야 되는데 어쨌든 주옥 같은 내용이 뭐 많아가지고 내용을 줄이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첫 번째 얘기는 청년 세대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청년 세대는 중요합니다. 올해 이제 히트했던 책들 여러 가지 책들을 보면 공통점은 세대론과 관련돼 있어요. 근데 저는 그 세대론이 뭐 어떤 맥락을 일으키냐면 이제 세대 간의 소통이 없으니까 세대를 책으로 공부해야 되는 시대가 온 거예요. 뭐 그런 거라도 이해가 되는데 자, 그 중에서도 Z세대를 포함해가지고 몇 가지 이야기를 해드릴까 하는데 청년 세대를 이해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특징은 내년에 이제 선거가 있잖아요. 그것도 있고 이 청년 세대가 여론을 선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여론의 바로미터. 초기에 정치, 사회, 문화, 소비 이슈까지도 이 세대를 알아야 사실은 이후에 이게 시장으로서 어떤 역할을 할 건지 이후에 이 세력이 어떻게 클 건지에 대해서 예측 가능해져요. 그걸 보여준 게 최근에 홍콩의 하나의 선거였습니다. 최대 선거의 참여 인원이 최근 이전 선거에는 220만 명 정도였어요. 이게 이번 선거에서는 70만 명이 늘었는데 그 선거의 상당 부분이 20대 초반 사람들이 투표장에 가면서 많은 것들을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정치 현상에서 50대 이상은 변수가 아니라 상수예요. 실제 변수는 20대가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게 정치에서뿐만 아니라 소비에서도 시장을 형성하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 그 사례가 사실은 작년에 있었습니다. 미국 사회에서. 네, 미국에 있었는데 이 이슈는 뭐 간단하게 좀 얘기를 좀 드리면 콜린 캐퍼닉이라고 하는 미국 축구 선수부터 비롯이 됐지만 이게 이슈가 불거진 거는 저기였어요. 네. 작년에 나이키가 어떤 광고의 30주년을 맞이했어요. 그 광고 나이키 광고의 어떤 헤드 카피가 뭐죠? 보통 지금 당장 경제 대전망 강의를 들어라 이런 거잖아요, 그죠? 네, 실패했습니다. 네, 어쨌든 Just Do It 이런 거잖아요. 경제 대전 아니지. 그 Just Do It이 나왔던 시대적인 맥락이 그런 거가 있습니다. 이게 원래 1988년도에 이 Just Do It이라고 하는 그 헤드 카피가 나왔는데 그때가 미국 사회가 뭐였냐면 신자유주의가 아주 최정점을 달하던 레이건 2기 시절이었어요. 신자유주의라는 게 기본적으로 그런 거지 않습니까? 개인이 이 어려움을 다 국가나 이런 시스템의 도움을 받지 말고 네가 강해져서 이걸 돌파해라. 이 시대적인 정신에 정확하게 맞는 맥락의 그 헤드 카피가 딱 나온 거예요. Just Do It. 그 다음에 나이키를 신고 사람들이 센트럴파크를 뛰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나이키가 엄청 대성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 광고의 30주년 기념 모델로 바로 이 논란의 인물인 콜린 캐퍼닉이 등장했습니다.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이제 미국이 사실 굉장히 보수적인 나라잖아요. 근데 그 미국 국가를 이렇게 어떤 경기장 앞에 미국 국가에 대한 경례를 하는 시기에서 무릎을 꿇고 이렇게 있었어요. 미국의 어떤 그 백인 경찰관이 흑인을 과도하게 탄압하는 것에 대해서 아마 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났을까 그럴 거예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는 일종의 항의 표현 같은 거죠. 그거를 하면서 다른 동료들한테 굉장한 공감을 얻기 시작합니다. 미국 사회에는 이것 때문에 여론이 굉장히 들끓기 시작했어요.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아예 대놓고 욕을 합니다. 이런 해변의 아들 이러면서 이제 그죠? 이렇게 욕을 했는데 이 콜린 캐퍼닉을 이 나이키 광고 모델로 30주년 광고 모델로 딱 내세우고 광고 궁금하시죠? 시간 관계상 그건 나중에 질문 시간에 혹시 궁금하시면 그때 틀어드릴게요. 이 광고를 틀고 미국 사회 여론이 둘로 쫙 쪼개 시작합니다. 주로 트럼프 대통령이 나이키도 또 욕하기 시작했어요. 이런 나이키 해변의 아들 이러면서 또 욕을 했는데 자, 이 나이키 광고에 대해서 미국의 그 백인 그다음에 이제 공화당 지지자 50, 60대층 중심으로 해가지고 반대 여론이 엄청나게 확산되기 시작했는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월스트리트저널이 굉장히 흥미로운 분석을 내놓습니다. 야, 나이키가 머리가 좋으네.
거기 뭐가 있냐? 지금 백인 중장년층이 막 이렇게 열광에 반대하고 있는데 이 전략이 생각보다 괜찮을 수 있어. 청년층한테는 먹히거든. 그리고 이 전략이 처음에 여론에서도 정확하게 그게 드러나고 어떻게 되냐? 초반에 주가는 살짝 빠져요. 그 다음에 정확하게 나이키 커브를 그립니다. 예. 그 다음에 주가와 매출이 사상 최고가를 찍어요. 책에는 없는데 최근에 나이키가 무슨 선언을 한지 아십니까? 아마존에서 나가겠다는 선언을 했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 미국에서 아마존 유통 채널을 통하지 않고 뭔가를 팔겠다는 거는 물건 안 팔겠다는 똑같아요. 근데 나이키가 자꾸 거기에 이제 브랜드 관리도 안 되고 짝퉁 많이 파니까 우리 나갈래? 아마존 통해서는 나이키 안 팔래? 이렇게 선언을 한 거죠. 굉장한 자신감 아닙니까? 나이키 정도 되니까 이게 가능한 거예요. 실제로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청년 세대가 초기 소비 시장에서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 가지고 실제 소비 시장의 영향력이 좌우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아까 정치적인 여론뿐만 아니라 이 소비 시장에서도 청년층의 여론을 잘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청년 세대의 문화적 취향을 중요하게 봐야 되는 이유가 또 하나 있어요. 세대가 달라지면 그 세대가 젊었을 때 뭘 좋아했냐 이런 관점일 수도 있어요. 자 무슨 얘기냐? 제가 여기 이제 오면서 그 뭐 대중교통을 타고 오면서 열심히 이제 뭐 음악을 듣고 왔어요. 앞에서 잠깐 이제 앉아 보니까 이제 오늘 테마가 외로움이니까 초기 배경음악으로 이제 고독한 양치기 이런 거 좋겠다 이러면서 이제 음악을 듣고 왔는데 제가 즐겨 듣는 음악은 사실은 이제 그 헤비메탈 같은 거 좋아합니다. 헤비메탈 아저씨예요. 제가 이제 메탈리카 같은 걸 좋아하는데 저한테 굉장히 강렬한 그 느낌으로 기억에 있는 그 음악은 뭐였냐면 제가 고등학교 86년도에 고등학교 1학년이었는데 아이고 연식이 다 나오네. 네. 어쨌든 86년도에 고등학교 1학년이었는데 그때 새벽 1시에 전영혁이라고 하는 DJ가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여기 아시는 분 계세요? 여기 굉장히 젊은 분들이 많이 오셨네. 어쨌든 전영혁이라고 한 DJ가 새벽 1시에 헤비메탈을 틀어줬어요. 그때는 저작권에 대한 개념이 없어가지고 테이프를 걸어 놓으시죠. 막 이런 식으로 녹음을 유도하는 이런 식이 있었는데 그때 그 메탈리카 3집이 나올 때 그 새벽에 울려 퍼지던 기타 소리의 감흥 30년대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문화적 취향은 요 시기에 고정된다는 겁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초반 시절에서의 문화적 취향이 고정되면 사실은 이게 나중에 계속 반복됩니다. 그 흔적을 어떻게 할 수 있냐? 끊임없이 7080의 문화 코드가 소환되는 것 때문에 소환되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제 밀레니얼 세대가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생활을 하기 시작해서 뭐 이게 음악을 즐길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뭔가 힘들잖아요, 사회생활이. 그러면 음악을 찾을 때 옛날에 내가 행복했을 때 그때 음악을 들을 가능성이 매우 커요. 네. 그래서 사실은 청년 세대의 문화적 취향은 끊임없이 반복되기 때문에 또 역시 중요하다, 문화적 코드를. 그래서 올해는 청년 세대 중에서도 저희가 딱 하나 한국 사회에서 세대론을 하나 찍는다 그러면 뭐가 더 중요하겠냐? 저희는 Z세대를 찍었습니다. 자, Z세대가 왜 중요하냐 하는 거는 뒤에 이제 부모와의 관계 때문에 그런데 그 뒤에가 좀 말씀드리고 세대 구분이 복잡한데 요건 뭐 질의응답 시간에 혹시 질문해 주시면 따로 할 거고 왜 세대 구분은 사실은 이게 이제 동네마다 너무 많이 달라요. 왜냐하면 아카데믹하게 출발한 개념이 아니라 마케터들이 시장을 정의하다가 그냥 생긴 개념이에요. 그래서 아마 굉장히 동네마다 다른데 저희는 딱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세대를. 그래서 앞으로 분석하는 세대 프레임은 요걸 기준으로 해석해 주시면 될 것 같고 1차 베이비붐 세대를 1964년생까지 끊는 거에 대해서는 별 이견이 없어요. 그 다음에 글로벌리 Z세대에 대한 정의는 비슷합니다. 90년대 중반생부터 이후 세대. 그리고 2차 베이비붐 세대는 저희는 74년생까지로 끊었습니다. 왜냐하면 학력고사 마지막 세대가 74년생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86년과 87년은 사회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완벽하게. 87 항쟁 이후에는 개인의 권리가 적극적으로 많이 이제 표현되는 시대였기 때문에 그래서 고전 세대를 X세대, 그 다음에 요 Z세대 선배 세대이자 이른바 밀레니얼 세대라고 불리는 Y세대를 94년생까지로 저희는 정의하고 봤다라는 것들을 알고 이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세대의 라이프 스타일 보려면 가장 중요한 특징은 일단 뭐 의식주부터 보는 거가 기본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희가 Z세대가 뭘 좋아하지? 뭘 잘 먹지? 이렇게 봤어요. 살펴보려고 했는데 아무 의미 없어요. 잘 먹습니다. 없어서 못 먹어요. 근데 눈에 띄는 특징이 하나 있어요. 식습관에. 이게 뭐냐면 라면을 좋아하거든요. 라면을 좋아하는데 10대 후반부터 20대 초반의 Z세대들이 좋아하는 라면은 뭐 불땡 볶음면 이런 거 좋아할 것 같죠? 실제로 보면은 여기 데이터에 딱 그대로 나와 있어요. 여기 보면은 불닭볶음면 불땡 볶음면 좋아한다고 돼 있는데 뭐 비교가 안 돼요. 근데 그래도 데이터에 나오죠. 가장 좋아하는 라면, 네, 얼큰한 국물에 빨간 국물 라면 좋아합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특징이 뭐냐면 이 친구들의 특징이 저희 집에도 이제 Z세대가 한 명 살아요. 14살짜리 여자 사람 친구. 라이프 스타일이 완벽하게 달라가지고 그 친구가 좋아하는 건 아무리 봐도 재미가 없는데 혼자 막 웃고 있어요. 나는 드라마 보면서 막 울고 있는데 걔는 웃고 있어요. 그래서 등본을 떼보면 가족으로 돼 있고, 그래서 그 친구한테 제가 가끔씩 라면을 좀 끓여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그 친구는 특징이 있어요. 라면의 뒷면을 봅니다. 그래서 얘가 500cc를 넣어야 되는지 550cc를 넣어야 되는지 정확하게 그걸 재서 넣어요. 그러면 놀라운 거는 그렇게 넣어서 먹으면 라면을 먹으면 라면이 맛있어요. 저는 막 이렇게 뭐 있는 거 다 잡아다 넣어서 먹는, 이게 지났어 그럼 다 넣고 이제 먹는 건데, 자, 이 친구들은 기본적으로 레시피대로 뭔가 하는 걸 좋아합니다. 이런 특징이 있어요. 그다음에 또 하나, 여기서 보면은 우리 이진우 기자님은 굉장히 신당동 떡볶이 시대잖아요. 세대. 뭘 많이 넣어서 뭐 이렇게 떡볶이는 뭘 많이 넣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Z세대는 뭘 많이 넣은 떡볶이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뭐 회사 근처에서 있는 로땡 떡볶이, 로땡 방앗간 뭐 그런 게 있죠? 뭐가 아니면 국 뭐 떡볶이, 이런 떡볶이, 최근에 떡볶이집 잘 되는 젊은 층이 많이 가는 떡볶이집은 심지어는 어묵도 잘 안 넣어요. 이런 거 특징이 있죠? 떡볶이만 넣어서 먹는 거 좋아합니다. 뭔가 느낌이 좀 있어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 이렇게 중국집 같은 데 가면은 짬짜면 같은 게 있잖아요. 짬짜면은 Z세대가 타겟이 아니에요. 예. Z세대, 한국의 Z세대는 오늘 짬뽕이 느낌이 오는데 그날은 짬뽕이에요. 뭐 갈등도 잘 안 해요. 갈등은 뭐 저 같은 사람이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음식 선호도도 굉장히 뚜렷합니다. 혼밥도 엄마, 아빠, 삼촌, 이모는 어쩔 수 없이 먹는데 내가 원해서 먹습니다. 그것도 잘 챙겨서. 예. 자, 정리 몇 가지 해보면 음식 문화에 관한 한 Z세대는 상당히 좀 보수적이다. 여기서 보수적이라는 거는 뭐 정치적 의미의 진보 보수 이런 게 아니고 약간 좀 어떤 큰 변화보다는 안정적인 틀 안에 선택을 한다는 뜻이에요. 그다음에 기호도 굉장히 뚜렷하고, 자, 이런 특징이 있는데 쇼핑 특징은 뭐 여러분도 예상 가능합니다. 뭐 키오스크 잘 쓰고 2개 이상 비교해가지고 모바일로 산다. 여기까지 충분히 예상이 가능한 건데, 이 Z세대 쇼핑 특성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 충동 구매에 대한 태도예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혹시 뭐 연구자분들도 계실 수도 있고, 그런데 찾아보면 충동 구매는 기본적으로 부정적인 어떤 겁니다. 논문이나 이런 거 찾아보면 충동 구매 키워드 쳐가지고 논문 쳐보면 10개 중에 한 10개, 9개 정도는 대부분 다 이거는 뭐 막아야 되거나 예방해야 되는 어떤 것이에요. 그래서 설문일 딱 이렇게 물어보면, 특히 이제 50대 이상한테 충동 구매하세요 물어보면 아니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실제로 한다 해도. 왜냐하면 그게 이제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하는 대답이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충동 구매하는 것들을 주춤하게 생각하는 것은 사회적인 어떤 편향 같은 게 있는 건데, 자, Z세대는 저 충동 구매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내에서 요걸 가지고 이제 강의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90년대 중반생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우리 연구원께서는 왜 이렇게 충동 구매해요? 그랬더니 충동 구매로 자주 사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걸 가족들이 괜찮게 생각합니까? 아니 뭐 엄마 아빠도 그렇게 사는 거 괜찮다고 생각해요. 잘 생각해 보면 여기에 되게 중요한 단서가 있습니다. Z세대는 자기가 충동 구매로 했는데 그게 좋은 겁니까? 아니요. 주변에서 나쁜 거라고 보죠. 그런데 그 감정을 잘 표현해야 된다는 게 담겨져 있어요. 무슨 얘기냐? 자기의 감정을 수용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여준 부모와 자녀와 관계가 전제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조사를 해보면 Z세대는 부모와의 관계가 상대적으로 좋습니다.
이 Z세대의 부모 세대가 주로 2차 베이비붐 세대죠. 여기 저희가 정의한 거로는 65년생부터 74년생, 그리고 여기는 96년생부터라고 되어 있는데 2차 베이비붐 세대, 이게 그 Z세대와 그 위의 세대인 밀레니얼 세대라고 하는 Y세대와의 많은 차이를 알려줘요. 그리고 이 특성이 Z세대를 규정짓는 가장 중요한 특성 중에 하나입니다. 저 그래프를 딱 보시면 그 Z세대와 되게 비슷한 특징을 보이는 세대가 또 하나 있죠. 네, 1차 베이비붐 세대입니다. 여기 보면은 저희가 정의한 거로는 1955년생부터 64년생까지로 돼 있는. 근데 이 1차 베이비붐 세대는 특징이 뭐냐? 부모와의 관계가 생각보다 좋았어요. 제가 기억하는 거는 이제 그 지금은 JTBC 사장님으로 계시는 손석희 사장님이 예전에 MBC 시선집중을 진행하셨잖아요. 제가 그거 완전 매니아여가지고 2013년 5월 13일인가? 5월 30일인가? 그때 마지막 방송 때 떨리는 목소리를 아직도 기억합니다. 예. 그 시선집중에 뭐 어떤 방송을 했냐면 토요일에 그 명사를 초대해가지고 한 분을 거의 통으로 인터뷰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때 보면은 뭐 그걸 이제 토만사, 토요일에 만난 사람이라고 했었는데 그때 여러분들이 명사분들이 나오셨는데 그때 나오신 분 중에 한 분이 이현세 선생님이었어요. 제가 알기로 이현세 선생님 고졸이시거든요. 근데 54년생이십니다. 그분이. 근데 54년생이 고졸이면 고학력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근데 이분이 인터뷰하다가 중간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우리 부모님은 저를 이렇게 키웠다 이러면서 이제 아니 니들이 많이 배웠잖니. 보통 저 베이비부머 세대의 부모 세대는 30년대 전후생입니다. 한국 사회가 가장 식민지 시절, 가장 어려웠을 시절에 그 시기의 부모와 관계는 그런 거였습니다. 니들이 많이 배우고 똑똑하니까 잘 알아서 선택해. 이렇게 주도권을 상당히 많이 부여받고 자란 세대가 1차 베이비붐 세대예요. 그래서 한국 사회에 상당한 주인의식이 지금도 있죠. 젊은 세대가 보기에는 굉장히 문제시되고 있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분들이 민주화도 이루었지만 뭐 부동산 가격도 엄청 올라놨죠. 예. 근데 이분들의 자녀 세대가 주로 어디입니까? 여기 밀레니얼 세대잖아요. 부모와 자녀 관계가 Z세대만큼 좋지는 않죠. 그게 뭐냐면 50대 자기의 성공의 프레임으로 자녀를 뭔가 양육했을 가능성이 좀 있는 대목이에요. 예. 여기서 되게 시사점이 좀 있는데 여기서 보면은 이런 것도 있습니다. 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서 1차 베이비붐 세대랑 Z세대가 약간 비슷하잖아요. 뒤에 세상을 보는 방식도 되게 비슷해요. 자, 그런 식으로 이해해 주시면 세대를 이해하는 되게 중요한 특성들을 공감할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인생에서 굉장히 주도권을 많이 선택권을 많이 부여받은 세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Z세대, 한국의 Z세대는. 그리고 이게 또 하나는 정리를 해보면 이게 가장 중요한 특성이죠. Z세대는 부모와의 관계에서 굉장히 많은 것들이 설명이 되는데 자, 여기서 1차 베이비붐 세대랑 약간 비슷한 측면이 있는데 여러분들 그 청년 세대라 그러면 직관적으로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원래 전통적으로 약간 좀 저항적이고 변화에 대해서 좀 수용적이고 변화가 좀 있어야 기존의 판이 좀 바뀌어야 청년 세대는 거기에 설 자리를 스스로 이제 자리매김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변화에 대해 수용적이고 변화를 약간 불편하게 느끼는 사람들은 대체로 누굽니까? 지금 이 약간 편한, 약간 기성의 세대, 연령이 많은 저희가 정의한 세대로는 상대적으로 1차 베이비붐 세대가 변화에 대해 조금 덜 수용적이겠죠? 실제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1차 베이비붐 세대는 많이 변화하는 게 좀 불편해요. 그런데 보십시오. 2차 Z세대도 변화하는 게 상당히 좀 불편하죠. 예. 이게 여기에 나타나는 Y세대, 밀레니얼 세대와의 많은 차이를 나타내는 겁니다. 바로 위에 선배 세대랑. Z세대는 부모가 마련해 준 이 세계가 생각보다 편해요. 괜찮아요. 예외는 있어요. 예. 난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건 평균에 대한 얘기입니다. 어쨌든 자, 이게 굉장히 많은 부분을 설명을 하는데 실제로 그리고 또 Z세대는 그래서 자기중심성이 굉장히 강하고 주변에 대한 관심, 사회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좀 낮다. 그 다음에 앞뒤 전후 맥락에 대한 판단을 좀 다른 세대에 비해서 좀 덜한다. 내 행위가 어떤 식의 파급 효과가 있을 것에 대한 생각들은 다른 세대에 비해서 좀 낮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 단서는
소통하는 습관일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문자 소통 같은 것들을 더 많이 하게 되면 이 맥락에 대한 정보가 좀 빠져 있는 상태로 소통이 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하기 쉽지 않은데 여기 제가 퀴즈 하나 드리겠습니다. 선물이 있어요. 제가 가져왔어요. 여기 주머니가 불룩했죠? 예. 여기 분들은 아실 것 같은데 대체로 이제 그 최고 경영자 과정 이런 데서 강의하면 못 맞추세요. 여기를. 자, 제가 문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문자로 의사소통하는 것이 답답해서 바로 통화 버튼을 누르는 사람이 이러는 말. 손 들고. 네. 왜? 아니, 두 글자입니다. 두 글자. 두 글자. 제가 두 글자고 제가 초성을 드릴게요. 피읍, 피읍. 네. 누구? 피읍이라니까? 네. 네. 제가 초성 말고 첫 글자를 아예 드릴게요. 핑. 손. 핑프. 정답. 야. 자, 요게 이제 인형인데 방송 불가 이름을 가지고 있는 그 인형이에요. 미운 사람 생각날 때 이 인형을 보고 한번 이름을 읽어주세요. 네, 미운 사람 보고 읽어주시면 돼요. 자, 그게 이제 그 어떤 게 들어있는지는 랜덤 박스이기 때문에 알아서 제가 따로 샀습니다. 그거는. 자, 핑프. 뭔지 모르시는 분들 많을 텐데 여기는 굉장히 많이 아시는 것 같아요. 반응이 좋아요. 자, 대한민국 사람들의 97%가 모릅니다. Z세대 66%가 압니다. 세대를 가르는 기준이에요. 이게 지금 기준에 문자 소통을 이해하지 못하면 딱 여기서 나눠집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소통과 관련돼서 맥락이 주고받냐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문자 소통이 일상화되면 맥락을 잘 모릅니다. 문자로 예를 들어서 가가가가 이렇게 가면 잘 모르잖아요. 통화하면 바로 알아요. 가가 알죠, 그죠? 이게 이제 맥락에 대한 정보가 없이 왔다 갔다 하는 게 훨씬 더 많다는 건데. 자, Z세대를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말씀드린다면 Z세대의 상당히 많은 부분은 부모와의 관계가 설명해 준다. 이런 거죠. 부모와의 관계가 안 좋으신 20대 초반 분들은 그냥 알아서 새겨 들으십시오. 이건 편견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얘기는 살롱에 대한 얘기를 좀 들어볼까요? 책 모임이든 요새 모임들이 많아졌어요. 많아졌는데 여기에는 한국 사회 변화에 대한 되게 많은 단서가 숨어져 있어요. 문화 코드가. 여기 뭐 이게 꼭 책 모임만 많은 것 같은데 아니에요. 꽃꽂이도 있고 술 모임 없구나. 어쨌든 뭐 취미 생활 중심으로 모임들이 재구성되고 있어요. 여기에는 뭐 캘리그래피라고 해가지고 이제 글씨 쓰는 모임도 있고 뭐 기타 같은 음악 동호회 같은 것들도 있고 이렇게 취향에 따라서 사람들이 모이고 있는데 저거 그냥 뭐 사람들이 모임 갖는 게 무슨 새로운 현상이야? 뭐 당연한 거 아니야? 당연한 거 아닙니다. 저게 트렌드에 약간 역행하는 현상이에요. 왜냐하면 지금은 혼자서 뭔가 하는 게 대세인 시대거든요. 혼자 밥 먹고 영화 보고 모든 것들이 혼자 다 마련돼 있어요. 이제 극장에 가서도 여기 커플도 많이 오셨을 텐데 커플석이 없었잖아요. 중간에 항상 이 발을 내려야 돼요. 발 없는 커플석이 이제 없어졌어요. 그게 기본적으로 그 수요가 많지 않다는 건데 혼자 이렇게 나다니게 되면서 여러 가지 파생된 현상이 많아요. 왜냐하면 한국에서도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유력한 항공사들이 파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 23일 날 굉장히 충격적인 소식이 하나 또 있었어요. 178년 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항공사가 파산했습니다. 토마스 쿡이라고. 여러분 그 패키지 여행 상품 아시죠? 패키지 여행 상품을 최초로 만들었던 여행사예요. 패키지 상품은 그거죠. 여행사 그 비행기 좌석을 입도 선매해가지고 싸게 뭔가 만들어서 가는 건데 그러면 어떻게 되냐? 사람들이 몰려서 안 가는 거예요. 여행 인구가 줄어들었냐? 아닙니다. 여행 인구 늘어나고 있어요. 혼자 가는 거죠. 혼자. 그래서 여러분 그 무슨 뭐 앱이나 이런 거 찾아보시면 혼자 이렇게 동선 짜주고 하는 앱들이 되게 유행하고 있잖아요. 혼자 가는 사람이 많기 때문인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면 이제 살롱 사람들이 어딘가 모여가지고 하는 것들 혼자 간다는데 왜 살롱에 모이지? 이상하죠. 그럼 전통적으로 사람들이 모임 같은 게 없었나? 모임이 뭔가를 충족 못 시켜줬나? 예, 뭔가 못 시켜줬습니다. 전통적인 모임이 뭐가 있었냐? 동창회 같은 겁니다. 연말에 많죠? 동창회가 어떻게 되고 있냐? 이런 거예요. 동창회 사회생활의 기본인데 딱히 불만은 없어요. 그런데 별로 나가고 싶지 않아요. 중요하지도 않고. 이유는 뭐냐? 바빠. 예, 내가 바빠요. 이건 피상적인 이유인데 저도 얼마 전에 이제 그 동창회 와갖고
전화 와갖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동창회 좀 나와봐. 여기 무슨 모임한데? 그래? 그럼 제가 첫 번째로 질문을 합니다. 야, 거기 누구 나온대냐? 그래서 이제 누구 그럼 제가 얘기합니다. 나가기 싫으면 야, 바쁠 예정이야. 이렇게 이제 안 나갑니다. 실제로는 바쁘다는 이유를 얘기하고 있지만 거기 가고 야, 나 걔 또 봐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거기까지 가서도 감정 노동을 하기 싫은 거죠. 적극적으로 이제 내 취향이나 의사결정을 표현하는 시대가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싫은 표현들을 이제 여러 가지에서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개인 취향을 내 취향이 존중받길 원하고 내 상대방의 취향을 인정해줘야 된다는 어떤 사회 분위기가 굉장히 일상화되고 있고 그 취향대로 사람들이 모임이 재구성되는 것 때문에 살롱 문화가 대유행을 하고 있는 거죠. 취향을 적극적으로 이렇게 발휘해야 된다고 하면 중요한 거는 뭐냐면 문화 콘텐츠 소비의 패턴들이 바뀐다는 거예요. 이제 MBC는 TV 편성표대로 사람들이 뭔가를 보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된다는 겁니다. 자기의 생활 시간표대로 뭔가 콘텐츠를 소비하게 된다는 건데 중요한 게 팟캐스트나 유튜브 같은 경우에 사람들이 많이 보는데 여기에 중요한 내용이 많고 뭐 내용이 풍부해서 많이 본다 이런 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내 생활, 내가 원하는 시간 아주 단순해요. 언제든 내가 원하는 시간에 맞춰서 볼 수 있다는 이 이유가 가장 강력합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이제 동창회 향후에 이런 것들은 해체 수순을 간다. 변화가 없으면. 그다음에 또 하나 되게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생활 시간표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OTT 같은 것들은 뜨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넷플릭스나 웨이브 같은 것들을 그렇게 갑작스럽게 만드는 이유가 있어요. 자, 그다음에 세 번째 이야기는 외로움인데 여기는 열린 결론을 하도록 할 텐데 자, 첫 번째 얘기는 그런 겁니다. 마샬 맥루한이라고 해가지고 여기 방송국에서는 이제 신박과 출신들이 많으실 테니까 요새 신박과로 안 하죠. 미디어 학부 보통 이렇게 하는데 그 뭐 고전이에요. 한 50년 전에 이 마샬 맥루한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전화기도 기본적으로 이제 미디어다. 쿨 미디어라고 얘기하는데 상호간의 참여가 필요한. 그런데 전화기라고 하는 어떤 이 미디어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본질적 욕구는 어디 있냐? 외로움에서부터 탈출하기 위해서 이걸 쓴다는 거예요. 전제되는 건 뭐냐면 전화기를 많이 쓰면 외로움을 달랠 수 있다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네, 그죠? 자, 그러면 스마트폰으로 진화된 전화기. 스마트폰을 많이 쓰면 어떻게 되냐? 스마트폰을 많이 쓰면 외로움을 달랠까? 자, 그거에 대해서 힌트를 주는 여러 가지 경제 현상. 요새 뭐 그 뭐지? 포노사피엔스를 가지고 이제 그 책이 100쇄를 찍었더라고요. 어쨌든 그게 흥행하고 거기는 이제 스마트폰으로 혁명하는 시대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스마트폰을 많이 쓰게 되면 실제로 어떤 현상이 있나? 그게 올해 4월 달에 군대에서 사례를 하나 보여줬습니다. 자, 강원도의 한 부대에서 스마트폰을 쓰게 해줬어요. 시범적으로. 오후 6시 이후에 스마트폰을 쓰게 해주니까 무슨 일이 생겨났냐? 편지, 채널 다툼, 대화, 운동 이런 것들이 줄어들었다 그래요. 야, 근데 편지 없어진 지는 언젠데 저게 지금 편지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기에서 운동이 없어졌으니까 이제 뭐 곧 배 나온 군인들을 많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 보면은 저기에 제시된 거 말고도 없어진 게 2개가 더 있습니다. 하나는 저기가 없어졌어요. 얼차려 이런 게 좀 줄어들었더래요. 야, 후배들 귀찮게 할 시간도 없어. 이거 봐야 돼. 그런 거죠. 또 하나는 면회가 없어졌습니다. 면회가 줄어들었습니다. 자, 어떻게 되냐? 6시에 이제 이른바 퇴근을 하죠. 군대에서도 하면 이제 내후반에 와서 윤일병이 이제 카톡을 합니다. 엄마, 나 오늘 열심히 훈련함, 칭찬 바람. 그러면 이제 엄마가 칭찬을 날리겠죠. 내 새끼 고생했어. 그런데 오늘 문제가 좀 있어. 연병장에서 훈련을 받다가 내가 너무 열심히 하는 바람에 얼굴을 좀 갈았어. 그러면 이제 엄마가 그래, 내 새끼 얼굴 좀 보자 하면서 영상 통화 버튼을 누르죠. 영상 통화도 가능하거든요. 이제 얼굴 보여줍니다. 그다음에 이제 카톡을 이어갑니다. 야, 별거 아닌데 뭘? 그러니까 이제 윤일병이 다시 또 카톡을 날립니다. 그건 그렇고 엄마 치킨 사들고 언제 면회 와? 하니까 엄마가 얘기합니다. 야, 맨날 얼굴 보는데 뭔 면회를 가냐? 거기 밥도 나오잖아. 거기 이제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서운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면회가 줄어들었다니 어떻게 생겼냐? 지금 군대 8월 말에 최문순 도지사님이 인근의 상권연합회에서 소환을 당해요. 자, 어떻게 되냐? 실제로 그 주변 상권이 40% 가까이 감소해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휴대폰을 못 쓰게 해주거나 줄여달라. 스마트폰을 많이 쓰는 세상이 정말로 여러 가지 경제 현상이 좋을까? 이건 한번 생각해 볼 문제다라는 것만 하고, 자, 바로 이제 보면 실제로 여기 보면은 하루 중 이게 인과관계가 있는 조사는 아닌데 여기 보면 인과관계로 추론이 될 만한 게 있어요. 스마트폰을 많이 보는 세대가 20대, 30대, 40대, 50대 이렇게 돼 있는데 외로움을 느끼는 것도 20대, 30대, 40대, 50대 이렇게 돼 있어요. 되게 놀랍죠? 제가 다른 조사로도 보면 어떤 사회적 소속에 대한 결핍감도 저 순서대로 결핍감이 큽니다. 여러 가지가 있죠. 스마트폰을 많이 쓴다고 덜 외로워지는 게 아니에요. 사실 알고 보면 그 대부분의 이 실제 외로움에서 탈출하려면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경제적 문제 밖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 이제 결론만 얘기하고 바로 얘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대는 사람들이 느슨한 연결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타인의 인생에 잘 개입하지 않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한테 감정을 최소화하려고 그러죠. 그리고 혼자 하는 삶에서 굉장히 익숙합니다. 이 모든 관계를 끊는 것들이 가능하게 된 게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아주 근사한 도구가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내가 원한 상태이기도 하지만 그 결과로 내가 경험하게 된 감정, 이 두 가지가 외로움입니다. 이 외로움이란 방향이 내년 이후에 어떻게 갈 거냐, 여기에 주목하시면 되는데, 외로움이란 감정은 사실 이 지속 가능한 감정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진우 기자님의 휴대폰을 뺏고 어디 방에다 가둬놔요. 인터넷도 끊어놓고 창문도 없애요. 그러면 이진우 기자님이 막 고통스러워하겠죠? 그러면서 이제 뇌에서 어떤 부위가 활성화될 거 아니에요. 그 활성화되는 부위랑 이진우 기자님은 제가 꼬집어요. 막 꼬집고 막 때려요. 그러면 뇌에서 고통 부위가 활성화되겠죠? 네, 똑같습니다. 인간은 고립감을 느끼는 것이 고통으로 느껴요. 그래서 이 외로움이란 감정은 지속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튈 텐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 자원이 있는 사람들, 시간과 돈이 있으면 아마도 사회성을 재구성할 겁니다. 모임을 만드는 거죠. 시간과 비용을 투자해서. 그리고 여기 하나 더 나오면 찍으시면 되겠죠? 네. 제가 포토 타임은 따로 드릴게요. 여기 사회성, 그래서 모임을 재구성하거나 이런 거죠. 아니면 사회 경제적으로 내 외로움을 달래줄 뭔가를 사거나 이렇게 되겠죠. 근데 그게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아마 유튜브 중심으로 더 고립감을 느끼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1인 미디어만 더 소비해. 이 양극단의 경향이 어떤 식으로 하나의 방향으로 가게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 두 가지 방향으로 가게 될 거고, 이걸 한번 잘 관찰해 보시면 여러 가지 사회적 의미를 해석하게 될 것 같다라는 건데, 이게 두 가지 방향에 대한 해석이 가능하게 된 굉장히 중요한 드라마나 영화가 있어서 소개를 한번 해드리면, 얼마 전에 이제 종영을 했던 이 TV 프로그램 있죠? 제가 알기로는 올해 최고 시청률을 찍었습니다. 이게 이 드라마는 장르적으로 굉장히 복합적인 게 가지고 있어요. 미스테리부터 해가지고 약간 그 멜로까지 다 들어가 있는. 근데 이 드라마를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게 참 MBC가 아니어서 안타까운데, 예. 자, 여기 드라마를 보시면 웅산마을이라고 하는 그 마을 자체가 가지고 있는 따뜻함이 있어요. 공동체가 주는 따뜻함. 거기 가면 나를 지켜줄 것 같고 이 불안감을 굉장히 낮출 수 있을 것 같은 이런 느낌을 사람들이 사는 거죠. 시간을. 그 다음에 또 하나 공감을 얻지만 그 공감 자체가 굉장히 불편한 영화가 하나 있었습니다. 예. 이게 이 조커란 영화가 세계에서 딱 두 군데만 흥행했습니다. 북미랑 우리나라. 우리나라는 한 530만 정도로 끝냈는데, 이 영화가 굉장히 예술성이 높은 영화이기 때문에 이 영화를 사실은 뭐 이렇게까지 많이 볼 거라고는 제작진이 생각 못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기 보면은 이 아서 플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철저한 고독, 여기에 사실 젊은 층이 굉장한 공감을 했어요. 문제는 이 고독감이 공격성으로 전환이 되는 거죠. 거기에서는 그걸까지 공감하기엔 쉽지 않은 이런 영화인데, 어쨌든 간에 이 두 가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하나의 문화 콘텐츠라고 볼 수 있겠고, 이제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Z세대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특징이 부모와의 관계. 그 다음에 콘텐츠 소비에 관련돼서는 개인의 생활 시간표대로 움직이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는 것이고, 살롱 문화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한국 사회 인간관계에 대한 문화 코드를 담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오늘 소개를 안 했지만 이 책에는 나오겠죠. 예. 어쨌든 이제 공유경제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들한테 어떤 베네핏을 주는 것보다 이것을 얼마나 믿고 쓸 수 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고, 청년 세대에 대해서는
약간의 보수성, 뭐 이런 것들 개인의 이해관계가 더 충실하다. 이것도 책에 나오는데 예, 그 얘기가 있고, 그다음에 6번째는 외로움에 대해서 앞으로 내년 이후의 변화를 추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단서로 이 키워드를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 강의는 마치도록 하고요. 자, 요건 방송 멘트로 하고, 자, 오늘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아야 될 것들 많이 안내를 해주고 눈높이에 딱 맞는 만인의 경제 과외 선생님